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그 등식부터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약간 뭐라 그러지? 너네 수학 1에서 그 대수에서요. 수학 1에서 수열 파트를 보게 되면 점하시거나 용어를 쓰진 않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반대식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a_n 플러스 1이 뭐 예를 들어서 a_n 더하기 n이다 이런 표현 배웠어? 수열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죠? 저런 표현 맞아? 그러면은 얘는 이제 메커니즘이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다음 항을 알기 위해서 n에다가 1을 넣으면 이전 항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등등의 연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관계식을 주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 관계식을 주는 이유는 그 다음 항에 대한 정보를 약간 준다라는 개념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주어진 식을 갖다가 보게 되면요, 그 등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x에서 그 확률 변수 x일 때 확률이겠죠. 그거 보면 3이라고 들어가 있고. 등식인데 이제 확률 변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k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의 k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k고. 그러면 얘는 그냥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 k 플러스 1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k에 대한 확률로 뭔가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등식은 현재 k 값이 될 수 있는 게 1, 2, 3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확률을 다 두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니까 1일 때랑 2일 때랑 약간 확률 분포표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어.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작성해서 확률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 찾아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는 x가 3 이상일 때는 이거 갖다 찾아주는 거예요. 표를 갖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등식부터 조금 조작을 할게요. 관심 있는 거는 이 다음 항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3분의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k 값에다가 1을 넣게 되면 x가 1일 때의 확률을 알면 x가 2일 때의 확률도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P란 일단 시작을 아무것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그 확률을 일단 가장 초기 조건이 x가 1일 때의 확률을 미지수를 일단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A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왔어? 정민이? 민규? 자, 여기 간다. A라고 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쪽으로 이제 A가 이렇게 훅 들어가는 것 같아요. A 쪽으로 시작하는 건데 K에다가 지금 현재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3분의 1의 A가 그 다음 거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1의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럼 이제 X는 2일 때 확률이 3분의 1의 A죠. 그럼 여기다 K에다가 2를 집어넣고 그 다음 걸 구하시면 돼요.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전에 있는 확률에다가 3분의 2를 갖다가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거에 3분의 2를 곱해서 여기는 9분의 2A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K가 3 들어가는 거니까요. K가 3 들어가게 되면은 X가 4일 때랑 X가 3일 때랑 확률이 똑같겠지. 안녕하세요. 민규?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 값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는 거겠어요? 확률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총합은 1이다를 통해서 일단 A 값을 도출하시고요. 그 통분해서 그냥 구하면 되겠죠. 9A
더하기 3A 더하기 2A 더하기 2A 이게 1이다를 풀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9분의 몇 A가 됩니까? 네. 위에다 더하면 16A. 16A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이다를 처리를 하게 되면 A 값이 16분의 9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기거든요. 자 3 이상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3일 때 확률이랑 4일 때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3일 때 확률이랑 4일 때 확률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9분의 4 A 값을 찾아주면 돼요. A가 우리가 밑에서 16분의 9라고 구해줬으니까 이 녀석의 계산은 9분의 4 곱하기 A를 대입해서요. 16분의 9로 처리하게 되면 9가 약분되고 4 약분되니까 4분의 1. 최종적으로는 정답이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갈게요. 되셨죠? 다음. 그 밑에 26번 문제 잠깐만. 그 우유 7개, 주스 3개. 우유 7개, 주스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이미 4개를 동시에 꺼내요.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치? 자, 나오는 우유의 개수. 자, 확률 변수 x를 갖다 정의를 하게 되는데, 꺼냈을 때 우유의 개수. 이거를 x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치? 그럼 x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나와요. 그 중에 4개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유의 개수니까 몇 개 가능합니다. 지금 꺼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주스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4개를 꺼낼 때 주스 3개 꺼내고 나면 꺼낼 게 우유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x 값은 1부터 가능하겠죠. 1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4개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확률을 여기를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문제가 이런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야. 알지? 여기를 직접 작성하게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유가 1개 뽑아야 되니까 그 전체 경우의 수를 갖다 구하게 되면 10개 중에 4개를 갖다 선택하는 거겠죠? 그죠? 이걸 먼저 계산해놓고 할게요. 자, 19, 8, 7, 그 다음에 4, 3, 2, 2 이렇게 하는 거니까 4, 28 날리고 3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21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는 일단 210까지의 경우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그 210 중에 우유를 1개 뽑아야 되는 거면 우유 하나 뽑고 나머지 주스 3개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산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다 그냥 계산할게요. 우유 1개. 자, 7개 중에 우유를 1개를 의도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주스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3개 중에 3개를 주스를 뽑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어차피 분모는 210이고 그럼 앞에 건 7이고 뒤에 건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10분의 7이니까 여기가 나중에 뭘 구해야 되는 거죠? 30분의 1 나옵니다. 됐죠? 두 번째, 같은 방식을 취할게요. 어차피 우유 2개 뽑는 거면은 7개 중에 의도적으로 2개, 3개 중에 2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 그럼 앞에 거는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는 거고 뒤에 거는 그냥 상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계산 곱하기 3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은 이게 날라가고요. 3, 3, 9, 9, 7에 63 이렇게 나오죠. 그럼 210분의 63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약분할게 21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게 여기가 10분의 21, 3이죠? 10분의 3 이렇게 약분이 돼요. 자,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건이 K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확률을 계산한 값이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K 값은 1, 2, 3, 4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확률을 더했을 때 3분의 1이 나오는 그걸 더하면 되겠죠. 근데 아직 3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는 30분의 9인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되네?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죠? K 값은 2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여기랑 여기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다라는 뜻이지.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3분의 1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다음은 좀 34번 쪽으로 넘어갈게요. 숫자가 2, 2, 2, 4 이렇게 적혀있는 정사면체 A, 이게 지금 A의 상황이고 정사면체 B는 2, 4,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 정사면체 B. 자, 근데 이거를 동시에 던져요. 주사위.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바닥에 놓인 면의 두 수의 합을 x라고 하자. 두 수의 합이라고 하게 되면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구해야 되는 것은 x의 기대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기대값을 구해서 두 개 곱한 거끼리 더했죠? 맞죠? 그래서 확률 변수부터 일단 좀 이렇게 찾아볼게요. 일단 그 두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즉 x가 될 수 있는 곳에 일단 값부터 찾으셔야 되는데 2 더하기 2가 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4, 6 가능하고요. 6도 되고, 그 다음에 8 가능하고, 4 더하기 4에서 8도 가능하고, 6 더하기 4에서 10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가지가 케이스가 가능하죠. 그럼 각각의 확률을 찾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합이 4가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이건데, 이거 계산할 때는 좀 이렇게 합시다. 봐봐. 이게 4가 되는 경우가 2 더하기 2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A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무슨 확률로 2가 나오죠? 4분의 3의 확률로 2가 나와요. 그죠? 곱하기 연달아 2가. 자, B에서도 2가 나와요. 그럼 4분의 1의 확률로 2가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확률은 16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 자, 똑같이 가면 6을 갖다가 나오게 하는, 자, 확률을 갖다가 보세요. 6이 나오려면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2 더하기 4여서 6일 수도 있고요. 4 더하기 2여서 6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A, B가 구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첫 번째, A에서 2가 나오고 B에서 4가 나와서 6이 됐다라고 치면은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A에서 2가 나오고 확률이 4분의 3 곱하기, 자, B에서 4가 나오면 2분의 1이죠. 자, 더하기, 두 번째 경우는 A에서 4가 나오면 4분의 1, B에서 2가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갖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6분으로 갈게요. 16분에 이거 어차피 4분의 2니까 6 더하기 1이니까 여기 7 이렇게 작성이 됐죠. 8이랑 10은 조금 밑으로 내려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이 8이 나오는 케이스랑 합이 10이 나오는 케이스, 이거 두 가지 나도 찾을게. 자, 이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나머지는 확률의 합이 1인 걸로 여기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8 한번 찾아볼게요. 8을 찾는 것보다는 10을 찾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이 되는 케이스가 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4 더하기 6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얼마일까요? 16분의 1밖에 안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이쪽 자리를 채우는 거는 이 4개를 더했을 때 확률의 합이 1이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얘까지 더하면 11이거든요. 16까지 가려면 얼마 부족해요? 5 부족하죠. 이렇게 해서 채워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하고 나면요, 일단 기대값 계산하셔야 되니까 계산은 여기다 합시다. 자, 따라서 기대값은 확률 변수랑 얘를 갖다 곱한 거여야 되지. 그래서 16분의 바로 갑시다. 16분의 3 곱하기 4는
4분의 3이지 더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16분의 7은 2로 일단 약분하면 이거 3이고 이거 8이잖아요. 그럼 8분의 26 자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5죠. 더하기 그 다음에 10 곱하기 16 약분하면 여기 5고 여기 8이니까 8분의 5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얘가. 그럼 어차피 8로 통분이 이제 가능하니까요. 8로 통분을 해버리시고요. 앞에서부터 자 6 더하기 21 더하기 20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 더하면 얼마인가? 52 나오죠. 8분의 50이니까 최종적으로 기하분수 형태로 2분의 4로 약분되니까 13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그냥 풀어주시면 돼. 그리고 확률분포표 작성해서 뭔가 확률을 구하거나 또는 평균 기대값 구하는 이 문제는 한 문제는 3점짜리를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이런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 좀 어렵게 뭐 4점짜리로 낸다라고 치면은 그 확률분포표 자체를 확률을 우리가 직접 찾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직접 찾게끔 문제를 내면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34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5번 문제 있거든요. 35번 문제 볼게요. 자, 35번에 0, 1, 2 중에서 이미 어느 숫자가 6개의 공이 들어있다. 0, 1, 2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몇 개씩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총 개수가 6개가 들어있대요. 일단 여기 봅시다. 자,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나오는 공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런 수치들이 x가 될 수 있겠죠. 꺼냈는데 3이 나오진 않잖아, 그지? 맞아? 홍윤아, 0, 1, 2밖에 안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3이 나올 수가 있어? 마술사 아니야, 그지? 18은 뭐야? 0, 1,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맞지? 그럼 상황을 조금 구성합시다. 그 주머니에 총 6개가 있는 건데 각각 몇 개씩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자 0이 A개가 있고 1이 B개가 있고 2가 C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총 개수는 6개이기 때문에 관계식이 하나 바로 노출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얼마? 6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좀 계산합시다. 이거 쉽거든요. 잘 보세요. 자, 확률 변수 x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봐. 총 개수가 6개인데 그 중에 0이 A개가 있어. 그럼 확률을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6분의 A, 여기 6분의 B, 여기 6분의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의 합이 1인 것도 확인하시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 될 것 같고 주어진 거는 자, x의 평균, 자 기대값이 현재 얼마로 주어져 있냐? 2분의 3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이 지금 현재 12분의 7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 자 그럼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숫자가 0이 적힌 공의 개수는 A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됐어? 나머지는 이제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값 계산은 쉬워요. 두 개 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3이라는 이 기대값은 어차피 0 곱하기로 들어가니까 이거 앞에 거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두 개 곱한 거랑 6분의 B 더하기 두 개 곱한 거 6분의 2C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 뽑혀요. 따라서 양면에 6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B 더하기 2C 값이 9가 된다. 일단 관계식 하나 얻어집니다. 맞지? 두 번째는 저 분산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분산은 그냥 공식 쓰시면 돼요. 자, 분산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 일단 재평형제 맞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일단 우리가 평균 값은 2분의 3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찾는 거는 x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x의 제곱의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각각 제곱하면 어차피 0, 여기는 1, 여기는 제곱하면 4. 됐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얘네들끼리 곱한 걸 더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할게요. 자, 이 계산이 이렇게 곱하면 자, 6분의 B고요.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6분의 4c죠. 이렇게 됩니다. 아까 됐나?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떼면 평균이 2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자 9를 갖다가 빼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값이 분산값이 나와요. 12분의 7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되겠니? 라는 걸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3 곱하면 12분의 27이죠. 여기다가 12분의 27을 더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12분의 34. 2로 나누면 6분의 17이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4C가 17이 돼야 된다. C를 하나 더 얻게 되죠. 자, B 플러스 4C 값이 자 17이다를 자 쓰시고 그 다음 위에서 얻어진 B 플러스 2C 값이 2다를 두 개를 연립하면 자 이 C 값이 8이 되기 때문에 일단 C가 4로 결정이 나고요. C가 4로 결정 나니까 B가 1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A를 찾아야 되니까 다시 첫 번째 이걸로 올라가면 되겠죠. 싹 다 더한 게 6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A는 1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뭐 별거 아니지.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너희들이 좀 이렇게 풀면서 느껴봤겠지만 이 확률 통계가 정말 계산량이 많습니다. 알겠죠? 계산을 뭐 잘 해야 되는 문제 파트예요. 자, 3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6, 37, 37번 볼게요. 자, 500원짜리 동전 한 개. 자, 37번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한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두 개입니다. 얘들아, 제가 경우의 수 처음 얘기할 때, 카운팅을 하는 방식이나 확률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이 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확률론 처음 들어가서 했던 말이, 그거, 확률과 경우의 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확률은 기본적으로 출현 횟수라는 걸 보고요. 출현 빈도. 이 말 기억납니까? 출현 빈도라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100원짜리 두 개는 서로 같은 동전이야. 그지? 서로 같지만, 확률 계산할 때는 뭐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출현 빈도가 고려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보시고, 동시에 던져요. 동시에 던져서, 굉장히 좋은 게임이네, 그지? 맞아. 지폐로 하면 안 되나? 5만원짜리로? 5만원 딱 던져가지고 뒷면 나오면 내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자, 한 번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대다. 그럼 일단 좀 생각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지금 정의가 돼야 되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X라고 놔야 되겠죠. 이 X의 기대값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금액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면은 최대로 많이 받으면 700원. 저 세 개가 다 뒷면으로 뒤집어지면 700원이 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이겠죠. 그럼 최저 얼마? 100원. 다 앞면 나오면 0원.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 그치? 정말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죠? 일단 0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지. 100원도 가능하지. 100원 하나가 뒤집혔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0원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 500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계산 잘하자. 그 다음 600원이죠. 600원 그리고 700원 이렇게 해서 내가 X가 될 수 있는 걸 먼저 다 이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잘 봐야 돼. 0번 나왔다는 건 싹 다 뒷면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그럼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 100원만 중복되고요. 500원하고 100원은 서로 다른 동전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 이 100원이라는 요거는요. 하나만 한 번만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뒷면, 그러니까 앞면하고 뒷면의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8분의 1일 거고, 이 500원도 얘가 지금 앞면 뒷면이고 500원 맞는 거잖아. 얘도 8분의 1일 거고. 맞죠? 얘도 누구야? 얘도 500원 하나, 100원 하나.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니까 얘도 8분의 1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 특이사항입니다. 얘네들이 왜 특이사항이냐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뭐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같은 동전이 100원짜리 두 개가 다 뒤집어졌을 때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두 개가 둘 다 뒷면 뒷면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 출현 빈도를 고려한다는 건 이 동전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A 100원짜리 A 동전, 100원짜리 B 동전이라고 한다면 이 200원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제가 조금 뭔가 잘못했나요? 이게 하나네. 좀 미안해. 특이사항이 있는 게 얘랑 100원이 하나가 뒤집어져.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A가 뒤집어진 거랑 B가 뒤집어진 거. 그치? 요거랑 또 뭐 있죠? 요거 두 개가 특이사항이에요. 제가 확률 잘못 넣었어요. 이게 8분의 1이 아니고 여기가 8분의 1. 이건 확률이 하나밖에 없고 얘도 8분의 1밖에 없어요. 얘네 두 개가 조금 특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A가 뒷면인 경우랑 B가 뒷면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A가 뒷면인 경우가 확률이 8분의 1이잖아. 나머지도 다 앞면이 나온다고 치면 얘도 확률이 8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100이 나오는 케이스가 8분의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출현 빈도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 600원이 나오는 거는 얘가 무조건 뒷면이고요. 그 중에 A가 뒷면 나와서 600인 경우가 있고 B가 뒷면 나와서 600원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확률이 8분의 2가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총합이 1이 되는 걸로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죠? 맞죠? 이렇게 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자 기대값 계산하겠습니다. 평균이에요.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두 개 곱하면 얼마야? 64요. 자, 맞죠? 응? 그냥 하시면 되잖아. 어차피 더해서 약분 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8분의 200 더하기 8분의 500 더하기 8분의 1200 더하기 8분의 7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800일 거고 400, 600, 2100, 2800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최종적으로는 352 83, 24, 40, 50 됐죠? 350 생각보다 평균이 안 보인다. 350입니다. 됐죠? 슈퍼챗 요즘에 35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250원짜리 동전 써본 적은 있어? 아니야. 그래? 남는 거 긁고 먹어가지고. 37번이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여기 44번 문제 3분인데 이거 좀 볼게요. 44번. 자, 확률형 x에 대하여 자, 분산값이 주어진 거예요. 9분의 3이. 그 다음에 자, 확률에서 y를 다음과 같이 정의 3x 더하기 3배 한 다음에 9 더한 거지. 그러니까 이 각들을 3배 한 다음에 9를 더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 그랬을 때 자, 이거는 y의 제곱. 자, 이 기대값이 자, 이렇게 된다. 이게 현재 해당 문제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x의 기대값. 그러면 일단은 제곱과 관련된 건 당연히 분산 아니겠어요? 제프랭 방제 때문에, 그제? 그럼 일단 연결될 수 있는 행동 패턴이 y의 분산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 y의 분산 자체가 정리상 y의 제곱의 평균에서 y의 평균의 제곱을 갖다 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이 얘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4의
y의 기대값이구나.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뭔가 한 문자로 정리되는 느낌처럼 요 한 가지 값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지? 근데 내가 이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얘니까요. 그죠? 따라서 V의 Y는 자 V의 3x 플러스 9니까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나죠? 얘는 3의 제곱. 그쵸? 앞에 거 얘만 영향이 있었지. 9의 x 이렇게 되는 거. 그럼 x에 대한 분산값이 필요한 건데 옆에 나와 있잖아.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를 우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응? 얘가 9분의 4니까요. 9 곱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맞지? 그러면 약간 완전 제곱이 그냥 딱 보여. 그치? 얘 좌변으로 다 이해하시면은 자, 이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자, 이렇게 되는 거.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2의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0이 되는 거. 결론이 뭘까? 이 값이 얼마여야 되는데? 2밖에 안 된다. 자,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걸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나의 목적지는 얘를 찾아야 되는 거. 맞냐? 근데 이제 이 y가 뭐냐면 결국에 자, 이 y 값이 얘니까요. 이게 현재 3x 플러스 9인 거고 얘가 2라는 뜻이에요. 그래? 다시 이게 얘를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얘가 3배에 그렇죠. 요걸 갖다 또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됐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인데 3 나오면 마이너스 3분의 7.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7로 최종 정답을 풀어주면 됐지? 별거 아니죠? 넘어갑시다. 자, 한번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뭐야, 53번인데, 상문제 여기 없죠? 넘어갈게요. 이거 넘기고, 53번으로 넘어갑시다. 53번. 보통 확률 문제를 난이도를 조금, 그러니까 합통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되게 뻔한데, 그 뻔한 방법 중 하나가 도형이랑 엮는 걸 많이 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는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가 있는데, 자,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만들어요.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넓이를 제곱한 게 x죠? 그럼 될 수 있는 넓이를 갖다가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됐죠? 일단 넓이 보유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자, 7x 이 값을 갖다가 찾자. 됐지? 그럼 일단은 꼭지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걸 갖다 고민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꼭지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의 뭔가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넓이 값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는 넓이 값.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찾으면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치면은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직각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적은 넓이가 얼마인데? 1이고 여기 1이잖아. 됐지? 넓이가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넓이 값이 일단 2분의 1이 하나가 나와요. 두 번째는 확률도 계산해야 돼요. 확률은 이제 될 수 있는 넓이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나중에 확률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되지?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죠.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넓이는 2분의 루트 2. 요거 가능합니다. 됐어요? 또 뭐 있지? 정삼 될 수 있는 게 여기, 그리고 여기 말고 여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한 변 길이가 얼마죠? 루트 2니까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 제곱이에요. 근데 한 변 길이가 루트 2니까 그냥 2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딴 거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 값들을 제곱한 거다. 맞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각각의 값이 제곱된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요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확률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확률 계산은 결국에 꼭지점 3개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그 삼각형의 개수를 갖다가 조금 찾아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개수가 총 몇 개일까? 이걸 갖다가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총 개수는 일단 어떻게 찾지? 80. 총 개수는 8개 중에, 그러니까 꼭지점이 8개가 맞아 있잖아요. 위층에 4개, 하나, 둘, 셋, 넷, 밑에 층에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8개의 점 중에, 자, 확률은 밑에다 계산할게. 자, 전체는 8개의 꼭지점 중에 3점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위에 있는 8개의 점 중에 3점을 선택할 때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그렇다는 건 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자체가 전체 개수, 삼각형 개수 맞아요. 그죠? 그럼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8, 7, 6, 밑에는 3, 2, 1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가 나와. 그치? 총 몇 개죠? 56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뭘 세면 될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넓이 2분의 1짜리 삼각형의 총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층에 몇 개 있니? 2개. 에이, 어떻게 2개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4개잖아. 그치? 위층에 4개? 위층에 4개라는 거는 한 면에 몇 개? 그렇죠. 한 면에 4개인데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6개. 뭔 소리인지 이해됐냐 지금 이거? 네. 따라서 자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가 확률 계산할게요. 면 하나당 2분의 1짜리 삼각형이 4개씩인데 면이 6개니까 24개 있는 거죠. 확률이 56분의 24로 계산하면 돼. 맞지? 두 번째 이것을 해볼게요. 빨간 거. 빨간 거를 계산할 때는 어떤 규칙을 적용하면 좋을까? 모서리로 이제 규칙 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쉬울 것 같아요. 한 면당 몇 개야? 그냥 동일한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도 될 것 같아요. 이 모서리 하나당 그렇죠.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2개씩 있지. 근데 모서리가 총 몇 개야? 12개지. 12개 곱하기 2는 24. 똑같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것도 56분의 24. 이렇게 세도 되고, 방금 전처럼 세도 돼요. 방금 전처럼 세도 보면 크게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처럼 생 거는 저 삼각형이 어디에서밖에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정육면체 면 위에서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면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삼각형이 정육면체 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모서리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됐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정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정. 굳이 셀 필요가 있나? 그지? 확률의 총합은 얼마니까? 1이니까 2개 더하면 48이지. 그럼 나머지가 몇 개 모자라? 8개 모자라지. 그래서 56분에 8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일단. 자, 계산해야 되는 거는 자, 요 값을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7 곱하기 기대값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값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자, 2개 곱해서 각각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계산 생략할게요, 제가. 자, 이거 기대값 구하시면은 자, 최종적인 정답이 7 곱하기 기대값이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게 7분의 3으로 나와. 정답이 3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더 빨리 끝나. 58분이지.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보다
고등 수학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으면 항상 학생들이 갖는 그 의문점들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미적분 원하고 있겠나? 수야 미투 정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미분 그거 하는 거 맞아요? 네. 미투 정도면 끝났죠. 어느 정도 선행이 진짜 꽤 빨리 진행된 상황인데 그 처음 공부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수학이 진짜 어디에서 그렇게 쓸모가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상생활에 수학은 진짜 많지. 58번 문제도 그러할 거예요. 그래서 자,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라고 한다. 뭐 대충 뭐 이런 식의 산출, 그러니까 어떤 확률에 대한 계산과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사실 확률이 굉장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항공기의 좌석이 25개가 무슨 항공기인데 25개가 그 비즈니스인가 봐요. 자,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이 27명. 막장 아니냐? 0.1 10분의 1 야, 좌석이 25개밖에 없는데 구입한 사람이 27개면 이렇게 파는 거 맞아요? 지금 이거? 그래서 운영기한 아니 비행기면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확률이 0.10분의 1인 거예요? 보여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명 화장실에 앉아서 가면 되겠다. 확률면서 X를 먼저 일단 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묻는 질문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좌석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봐봐. 좌석이 25개인데 탑승권 승객이 27명이거든. 그럼 좌석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탑승객이 몇 명으로 확정될 때 좌석이 부족할까? 27. 그렇죠. 27명 월 26명. 이렇게 확정될 때 좌석이 모자란 상황이죠. 맞죠? 그러니까 좌석이 부족하다는 거는 탑승객의 수가 26명 또는 27명이 된다의 상황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는 거야. 좌석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탑승객의 수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출발할게요. 시작을. 자, 그 다음에 그 확률을 보니까 탑승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탑승객의 수를 제가 X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면 탑승객의 수가 지금 표를 구입한,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이 27명이죠. 맞아요? X가, 자, 탑승할 확률이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면 탑승할 확률은 몇으로 봐야 돼요? 0.9라고 해야죠. 90%로 탑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총 이제 그 구입한 사람의 명수는 27명이죠.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승객이 봐봐. 승객이 비행기를 타. 굉장히 단순한 어떤 반복된 행동 아닙니까? 그죠? 키워드가 뭘까요? 이항 부분은 두 가지를 따지게 돼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를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독립시행입니다. 탑승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는 독립시행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출현 빈도. 맞지? 출현 빈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승할 확률이 0.9라는 거는 탄다, 안 탄다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X라는 것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일단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은 0.9에 됐죠?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이런 거겠죠.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거 찾아야 되지? 탑승객이 26명일 때, 즉 탑승객의 수를 X라고 잡았습니다. 탑승객의 수가 26명일 때의 확률과 더하기 탑승객의 수가 27명일 때를 구한 게 지금 현재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에요. 맞죠? 이걸 갖다 구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26이 되는 케이스의 확률을 직접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죠. 이항분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고요. 이산 확률 변수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그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알려드렸죠. 확률 질량 함수. 당연히 이항 분포기 때문에 이항 정리 비슷한 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전개식, 일반항이라고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쓰는 개념이야. 알겠지? 이게 확률 질량 함수야. 그치? 이거는 자, 어떻게 되죠? 27 C X 이렇게 되나요? 27 맞죠? 총 X가 될 수 있는 그 값이 27이 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률 들어갑니다. 확률 들어가는 건데 결국 X 그리고 27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자, 0.9 0.1 제가 이거 고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개 잘 바뀌어도 관계없죠? 고민하지 마.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 확률을 찾아주면 됩니다. 26을 집어넣으면 계산 너무 짜증나네. 이렇게 0.9에 x 26 넣는 거죠. 26 곱하기 0.1에 1 요거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 27 C 27 0.9에 27 0.1에 0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상한가? 앞에서부터 천천히 합시다. 얘는 그 주어진 게 조건이 이거 무조건 사용하셔야 돼요. 0.9에 27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다? 0.0581로 계산한다. 근데 힌트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계산해서 더한 게 정답인데 이 계산을 무조건 얘가 쓰이게끔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26인 거 맞아? 27C 1이니까 맞아? 27이죠? 곱하기 자 0.9 벌써 어려워. 26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지? 0.1 2.7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어차피 1이고 27C는 27은 1이죠 1? 1이니까 그냥 얘도 나가고 0.9에 그냥 27제곱이면 되겠지. 두 개를 더한 게 정답이죠.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너가 이걸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거 계산 못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겠지. 곱하고 상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얘가 이렇게 되려면은 0.9를 한 번 더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0.9를 곱했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0분의 9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그럼 10분의 9를 상쇄하는 방법은 9분의 10을 갖다가 곱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은 2.7, 2.7이니까 10분의 27 곱하기 9분의 10이다. 나가고 3이죠?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야, 두 개를 더하는 건데 그럼 0.9에 27제곱이 몇 개 있는 거냐? 4개. 4 곱하기 0.9에 27. 근데 얘가 얼마다? 0.0581. 4 곱하기 0.0581.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0.2323 이렇게 되겠네. 약 23.24%. 선생님은 0.9에 27제곱 진짜 하나하나 다 해볼 거예요. 아니면 너의 공민이 무시하니? 형님을 그래도 한 5제곱하고 포기해야겠지. 5자리 달려야 10가지까지 해야 돼. 결론이 뭘까요? 자석이 부족할 확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북한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뭐 승무원 거기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도관. 자, 그 다음에 뒷장은 뭐 딱히 질문 없었고 뒤에 문제 중에 68번 문제 있거든. 68번. 빨간 공이 A개, 파란 공이 4개. 임의로 공을 꺼냅니다.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요. 이거는 무슨 추출이지? 아니지. 꺼낸 다음에 다시 넣는 거니까 복원 추출이죠. 그죠? 자, 이거를 n번 반복한다. 뭔가 n번 꺼낸다. 자, 이거 독립시행이고, 그죠? 시행횟수가 n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확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x는 빨간 공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이항분포는 어떻게 생겼게? n번 뽑아서 여기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주머니 안에는 빨간 공이 몇 개 들어있어? A개, 파란 공이 4개. 그럼 전체 개수가 얼마죠? 그 중에 빨간 공이 A개니까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어? 그래서 이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확률 변수 x가. 됐지? 자, 그 상태에서 x의 평균이 12. 이게 12라고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 분산이 3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NPQ 기억납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가로하는 공식? 맞아. 이 10이라는 놈은 NP니까 N 곱하기 얘예요. 그래서 N 곱하기 A 플러스 4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3이라는 분산은 NPQ N 곱하기 A 플러스 4분의 A 곱하기 Q가 뭐야? 1에서 얘를 빼는 거죠. A 플러스 4분의 4. 근데 여기까지가 얼마니까? 12니까 얘가 얼마니까? 4분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A 플러스 4가 16이 되고 A 값은 12로 확정. 됐지? A 값이 12로 확정된 거면 이 식으로부터 얘 식으로부터 n 곱하기 16분의 12 값이 얼마 나와야 되니까 12 나와야 되니까 n 값은 16으로 확정됩니다. 됐죠? 구하는 게 뭘까요? A 플러스 n이야? 2배 더하면 28. 생각보다 간단하다. 상황은 여기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문제 하나 더 볼게요. 되게 여유롭네.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 들어갈 건데 연속 확률 변수는 필기할 것도 많고 그림 그릴 것도 많고 조금 수업이 안 그래도 조금 오래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고 진도 들어갈게요. 7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을 얻죠. 일단은 동전을 던져요. 앞면이 나오면 4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어요. 상황이 이렇다. 이 게임을 24번 해서 받는 최종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됐지? 24번 한다는 거는 독립시행. 그러니까 시행을 24번 한다. 그 다음에 최종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최종 점수에 대한 어떤 기대값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가 조금 중요하지. 하나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동전에 대한 확률 변수를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전은 던질 때 앞면 혹은 뒷면밖에 없어요. y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로 일단 확률 변수 y를 정합니다. 두 번째, 총 몇 번을 갖다가 던지죠? 게임을 몇 번 해요? 24번 하죠. 24번 중에 y번이 앞면이 나왔다면 뒷면이 나온 거는 뭐라고 나타내면 돼? 뒷면 나온 횟수를 자, 총 24번 게임이에요. 그 중에 y번이 앞면 나왔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뒷면의 횟수를 갖다 지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앞면이 나오면 몇 점씩? 몇 점씩? 4점씩 얻고
뒷면이 나오면 몇 점씩? 2점씩 잃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최종 점수가 x거든요. 그러면 최종 점수가 x면 이 x가 어떻게 표현돼야지 맞아? 앞면이 y번 나왔는데 4점씩이니까 4y 이거 맞아요? 더 빼기 2 곱하기 24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 x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뜻이야. 그럼 요거 계산은 6y에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찾는 건 x의 기대값? 찾는 건 x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6y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고요. 얘는 6 곱하기 y의 기대값에서 48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목적이 이걸로 바뀌었죠. 얘가 목표입니다. 근데 동전을 던지는 거는 이하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y는 어떤 이하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시행횟수 자체가 24번이고 앞면 뒷면의 확률은 2분의 1로 같죠. 이거 일단 여기서 이제 y에 대한 기대값을 요구하는 거니까 np, n 곱하기 p가 기대값이죠. 따라서 y에 대한 기대값은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1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12를 대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2에서 48을 빼는 게 최종 정답입니다. 얼마죠? 24 나와요. 정답은 24가 됩니다. 4번이에요. 여기까지.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나중에 가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확통 내용 중에서요. 그냥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자꾸 풀다 보면 그냥 느낌이 오게 되거든요. 자꾸 풀다 보면 그래도 조금 숙달이 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넘기세요. 일단 오답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늘 연속 확률 변수 주제가 조금 바뀌어요. 완전히 그냥 다른 개념이라서 자료가 천천히 수업할 테니까 집중해서 그냥 쓰시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연속 확률 변수 정규 분포 2문제 이상씩 나옵니다. 뭐라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부터는 사실 통계의 약간 메인 콘텐츠예요. 알겠죠? 자, 가볼게. 연속 확률 변수 도입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도입 과정은 사실 이 도입 과정은 대부분의 약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여기를 조금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그 연속 확률 변수나 이제 정규분포 쪽 들어와서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거의 약간 기본적인 본질을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일단 도입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먼저 시켜놓고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맞는 것 같아. 알겠지? 그냥 거기 번호 달아놨거든. 1번하고 2번. 1번부터 조금 채워볼게.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상 확률 변수 도입했던 것부터 출발을 할게요. 그때 수학 점수 조사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10점이 몇 명이었죠? 기억나? 10점 3명에 20점이 5명이었고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0점이 2명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작성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히스토그램 작성 한번 해볼게. 히스토그램은 자, 등간격을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쓸 때 여기를 자, 확률 변수 10, 20, 확률 변수 30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히스토그램을 갖다가 작성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이게 이제 명수잖아.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고, 그 다음에 이게 도수야, 도수.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갖다 따지면 되죠. 근데 이제 10점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죠. 3명이어서 하나, 둘, 세 칸 올라가서 자, 이 10자리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두 번째. 눈 좀 제대로 떠봐. 형이야, 너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 앞니가 살짝 튀어나와 있네. 네. 아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랫입술이 이렇게 돼 있어. 무슨 거 봤는데 이렇게. 나름 매력 있네. 성기 그 입상 제대로 다물고 있으면 너무 이상해. 머리카락이 튀어나와 있어. 방금 눈이 풀려 있었어. 너 어제 뭐 했어? 네. 잤어? 일찍? 그러지 말고 너 일찍이요. 어. 늦게 자고. 늦게 잤어? 일찍 좀 자. 네. 자유시간인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면 5명 됐지? 천천히 풀리게 하시면서 따라와요. 1, 2, 3, 4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오늘 시간 많으니까.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이 2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됐죠? 된 거 같아요? 지금 이게 히스토그램이고, 그 지난번에 히스토그램 얘기하면서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렸죠.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 만드는 방법은 각 이제 중점 같은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다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찍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근데 그때 제가 이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히스토그램을 얘기할 때 결국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들의 이제 넓이의 합이에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요거죠, 요거. 약간 서양 욕가인데? 모양이. 의도한 건 아니야, 그렇지? 네. 그 넓이요. 일단 봐봐. 이렇게 생긴 넓이 보이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넓이랑 뭐랑 똑같니? 도수분포 다각형이 x축과 이루는 면적이 똑같죠, 일단. 이렇게 생긴 면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됐지? 요게 일단 도수분포 다각형과 히스토그램의 특징입니다. 맞죠? 넓이가 동일하다. 면적 자체가 동일하다. 오늘 이 말 진짜 많이 할 겁니다. 면적 동일. 알겠지? 면적이 동일하다는 게 일단 유일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일단 느낌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학생들한테 초대장을 씌워. 무슨 장한지 이해돼? 남치요? 아니, 내가 납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만 너무 늦게 쓴다고. 휴대자를 이렇게 다 씌워. 그 다음에 내가 이 중에서 임의의 한 명을 툭 쳐요. 그럼 자기 점수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10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10명 중에 임의의 한 명을 택했을 때 걔가 10점일 확률이 얼마지? 10분의 3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돼요? 자, 그럼 질문. 이건 무슨 확률이지? 확률의 종류는 3가지가 있었어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그럼 내가 이렇게 구한 확률은 무슨 확률이지? 오케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약간 본질은 뭘까요? 히스토그램의 본질은 히스토그램 자체를 저거를 표현함으로써 확률 계산을 히스토그램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 히스토그램에서 확률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요게 자 전체 면적이 얘죠. 이해됐어? 이게 전면적이지. 맞아? 기하적 확률은 면적으로 구한다고 했잖아. 전체 면적 분의 10점. 그러니까 10점에 해당하는 면적이니까 여기지. 맞아?
저 면적을 분자쪽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맞아? 이게 정확하게 10분의 3이 나옵니다. 돼요? 그럼 다시 질문. 앞에 10분의 3으로 구한 건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렀는데 오른쪽에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건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면 될까? 그렇지, 기하적 확률이죠. 자, 핵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 하는 단어냐면 이 단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확률은 싹 다 무슨 확률입니까? 그렇죠, 싹 다 기하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통계라는 과목을 확률 계산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 도구로 이용할 때 쓰는 방법이 기하적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합니다. 알겠죠? 기하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들어가요. 됐지? 이해됐냐 지금 이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거야. 조금 더 나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면적을 통해서 기하적 확률로서 뭔가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게 이 단원의 의도인데, 오케이? 근데 문제는 통계적인 자료를 활용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면적을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는 계산 자체가 어렵거나 귀찮은 경우가 많아. 당연히 면적 계산하는 게 더 어렵지, 그지? 근데 그거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번이에요. 여기가 지금 1번. 자, 2번에다가 필기하시면 돼. 잘 봐봐. 지금은 히스토그램의 막대기가 몇 개밖에 없어? 3개. 3개밖에 없지.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300명을 조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직사각형이 몇 개 나와야 돼? 300개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잘 봐요. 그 300개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나열할 거야. 그림은 알아서 그리세요. 비슷하게 느낌만 드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300개를 나열했다 라고 칩시다.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몇 명씩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됐죠? 그래서 뭐 하는 상황인지 이해됐어?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데 명수가 너무 많으니까 직사각형이 많이 생긴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약간 이제 느낌은 이런 거죠. 이게 내가 이 간격을요, 여러분들아, 넓게 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처럼 생긴 거죠. 이해됐어? 넓게 보니까. 근데 지금 명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다 표현하려고 간격을 조금 줄인 거거든요. 이해됐어? 이해해야 돼. 집중해서 실감 봐. 이거 이해하고 필기해. 300명을 다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간격을 좁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좁게 잡다 보니까 이 모양이 약간 직사각형처럼 안 보여. 약간 느낌이. 그리고 자,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직사각형이라는 게 보여, 안 보여? 점점 안 보이겠지. 그러면 그 그래프의 양상이 사각형들에 모여있는 모양이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일까요? 너네 극한 배웠잖아. 약간 이 면적을 0으로 거의 가깝게 보내면 이게 약간 곡선처럼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통계 자료 자체가 뭐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일단 도수의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면적이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갖다가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자, 이 면적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끊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거 확률 계산할 때 여기에 포함된 이 사람들의 약간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뭐로 구하면 저 빨간색 부분의 면적으로서 확률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이 됐지. 그래서 확률 계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면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거 기본적으로 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간격을 어디로 거의 가깝게 보내. 거의 간격이 0이 되게끔 가까이 보내면 이 직사각형들의 공간 넓이의 합이 마치 면적의 합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로 넘어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됐나? 적분으로 넘어간다는 거. 알겠지? 이런 느낌이 됐죠? 너희들 미적분 푸니까 구분구조법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구분구조법 개념이 뭡니까? 시그마를 그거 전 리미트 보내서 아니 그러니까 구분구조법 자체가 시그마를 이 간격을 거의 0으로 보내는 극한을 통해서 리미트 시그마가 뭐로 바뀌는 거야? 인테그랄로 바뀌는 게 구분구조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그게 적분의 사실 본질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간격을 거의 0으로 보내서 이게 마치 곡선처럼 그려지게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게끔 만들어서 뭔가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찾겠다. 이게 이 단원의 본질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흐름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 이 최종적인 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시킬게요. 잘 보세요. 사실 봐봐 이게 계산이 불편해. 무슨 얘기냐면 이 넓이도 계산해야 되고 이 넓이도 계산해야 되는 거 맞죠?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하적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면적을 전체를 S라고 놓고 그 해당 확률의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이 기하적 확률의 메커니즘이 전체 넓이분의 A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해됐나? 지금 현재? 맞아? 그런데 여기서 끊어지면 이걸 안 배워요. 당연하지. 맞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하적 확률이 잘 안 쓰이게 된 배경이기도 했어요. 이게 불편해.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이 실현시킨 사람이 굉장히 되게 좋은 업적을 가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단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잘 봐. 이 면적을 갖다가 계산할 때 참 편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가 계산이 불편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 그러면 분수가 계산이 불편하면 분모를 뭐로 만들면 될까? 1. 오케이. 분모를 1로 만들면 그게 더 이상 분수가 아니게 되죠. 그러면서 계산이 편리하게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S라는 건 전체 면적입니다. 전면적이에요. 맞아요? 전면적을 뭐로 만들어버리면 1이 되게끔 뭔가 변환을 시켜서 만들게 되면 오케이? 1이 돼버리면 확률 자체가 그냥 뭐가 됩니까? 이 해당 면적으로 계산하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정리는 자, 이 확률을 갖다가 계산할 때 그냥 면적을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전체 면적을 뭐로 만들어? 1로 만들어버리면 이 면적 자체가 확률이 된다는 거. 이해됐나? 1분의 A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면적 자체가 확률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구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 됐지? 전면적을 1로 생각한다라는 게 약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됐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부터 얘기 또 이어서 시간이 안 가네요. 너네 비교하셔야 될 거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확률 밀도 함수 또는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차이는 뭐냐면 확률 변수의 변수 종류 자체가 어떤 종류의 변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에서 쓰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확률 질량 함수는 이상 확률 변수에서 활용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변수 자체가 지금 상황이 연속 확률 변수냐 이상 확률 변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상 확률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부르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됐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얘들 이상 확률 변수에서 기본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는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두 가지 타입밖에 없는데 어떤 타입하고 어떤 타입이냐면 첫 번째 그냥 수학적 확률로 구하는 타입과 전체분의 해당 확률, 그러니까 전체분의 해당 경우의 수. 이렇게 사용하는 확률 질량 함수와 두 번째 이항분포에서 사용하는 확률 질량 함수 있었죠. NCX, P의 X, Q의 N-X 이거 있었죠? 이항분포에서 사용하는 확률 질량 함수 있었죠. 저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배웁니다. 알겠죠?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예요.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프.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주어져.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약간 방법이죠. 저기 함수로 주어집니다. 함수로 주어져서 뭘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면적을 계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저 확률 밀도 함수를 곡선 형태로 줬었어. 그래프로 주는데 그래프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하고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넓이를 계산하면 됐었거든. 그래봤자 뭐밖에 안 나오니까 삼각형, 5월, 사각형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근데 문제는 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돼? 적분밖에 없어. 그래서 정적분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이라는 그 계산이 이 확통에서 저 확률 계산할 때 예전에 저 수학 배울 때 지금은 안 나와요. 알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너네들은 직선 형태로 이루어진 확률 밀도 함수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분 같은 건 안 쓰게 돼 있어. 알겠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가 갖는 특징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그래프가 갖는 특징을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징, 대체 첫 번째 거기 1번, 2번, 3번이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칸에다가 적어있는데 첫 번째 1번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전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생기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됐죠?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fx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를 표현할 때는 부등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거. 됐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정의 역이 세팅됐을 때 전체 면적이 항상 얼마여야 된다? 그렇죠. 전체 면적 자체가 항상 1이어야 됩니다. 1이 아니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겠죠? 저게 조건이에요. 다음 3번. 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하적 확률을 구하는 메커니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하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기하적 확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결국 핵심적인 건 뭐냐면, 면적이 곧 뭐다? 면적이 곧 확률이다 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 필기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돼요. 됐죠? 오늘 시간 많으니까요. 엄청 많진 않네. 그 한 장 넘기면 정규분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규분포 들어가기 전에 문제부터 볼게요. 알겠지?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사실 뭐 내용은 어렵고 처음 들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고 저게 뭔 소리야? 이해는 안 되실 건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 너희들 86페이지 보시면 대표 문제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볼게요. 잘 보세요.
강의할 때 지금 다루는 부분이 연속 확률 변수잖아요. 제가 이상 확률 변수에서 약간 비교하면서 그냥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거기 문제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죠. 1번 문제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자, fx가 뭐로 주어져 있어? a에 자 2x-3 별거 아니라고 했다잉. 자, 정의역 잘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오케이 1까지야. 됐지? 그리고 이건 1차 함수야. 직선입니다. 맞아요? 상수 A 값 찾는 건데 잘 봐. 너네 이상 확률 변수에서 확률의 총합이 얼마였죠? 1이었죠. 얘도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고 전체 면적이 1이어야 됩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전체 면적이 1이어야 된다. 주어진 이 fx는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인 거예요. 따라서 그래프 그립니다. 잘 보세요. A 2x-3이죠. 맞아? 그러면 정역의 값이 마이너스 1대부터 1대까지니까 전체를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딱 보겠습니다. 1 딱 끊고 여기 마이너스 1. 요 사이만 고려하면 되겠지. 맞아? 그럼 첫 번째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나와 있진 않죠? 맞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기울기가 2a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3a예요. 그 직선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직선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어찌됐건 뭔가 이 직선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에 조금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현재 얘가 fx입니다. 헷갈리네. 색깔을 다르게 해줄까? 이 직선이 현재 fx입니다. 됐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x축과 만나는 이 면적이 있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이 1이어야 돼요. 됐죠? 그럼 첫 번째, 사다리꼴 모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이쪽과 이쪽의 길이가 필요해요. 높이는 어차피 얼마라는 거 아니까? 2라는 거 아니까, 그치? 그럼 이제 표현하실 때는 당연히 이 길이는 함수값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a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A가 음수로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표현돼?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마이너스 a죠? 됐죠? 그림 좀 이상하네요. 그죠? 길이가 좀 길이가 왜요? 이상하지? 됐어? 그냥 가는 거야. 됐지? 어쨌든 넓이만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아랫변 더 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자, 곱하기 높이가 2입니다. 이렇게 나가죠? 돼요? 여기까지? 이 면적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됐지? a가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잡히겠네. 됐지? 그럼 정답이 5번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2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바로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잡혀 있어. 마찬가지로 a의 6 마이너스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a인 거고, 자 0, 2, 3, x가 6이다. 이렇게 돼 있죠? x절편이 얼마야, 얘들아? 6이지. x절편이 6인데 정역이 6까지 돼 있죠. 여기 6 잡아주면 돼요. 됐죠? x절편이 여기죠. 그럼 어차피 직선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얘들아 0보다 위쪽에만 그려야 돼. 알겠지? 확률 밀도 함수니까요. 됐죠? 그러면 0부터 6까지면 어느 면적 얘기하는 걸까요? 요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 맞아? 네. 이거 삼각형 넓이 지금 얼마? 네. 이거 삼각형 넓이 지금 얼마? 1. 여기 얼마? 6. 그럼 높이 얼마예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y절편이 맞아? 자, 현재 해당 문제에서 y절편이 6a 6a가 3분의 1이어야 됩니다. a 얼마야? 18분의 1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구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구하는 거는 뭐예요? 확률 구해달라는 거겠지. 여기 잘 봐야 되겠다. 구하는 게 질문이 이거야. 몇부터 몇까지야? 2부터. 확률 변수 x가 2부터 5까지지. 그럼 잘 봐. 이게 어디 구해달라는 얘기냐면 확률이 곧 면적입니다.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는 어디 면적을 찾아달라는 거야. 2부터 5 사이에 그 영역에 해당하는 면적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 3,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2고 3, 4, 5 여기가 5야. 그러면 자 요렇게 둘러싸인 이 영역을 찾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빨간색 이 넓이가 정답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구하면 되겠죠? 얼마일까요? 12분. 면적 계산 니들이 해. 알겠지? 그거 어차피 A 값 나왔으니까 여기가 18분의 1이잖아. 2 넣고 함수값 확인. 그럼 9분의 2잖아. 그렇지? 여기가 이제 9분의 2인 거고. 그 다음에 5 넣고 함수값 확인. 18분의 1이죠. 여기가 18분의 1입니다.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18분의 5니까 자 18분의 5 곱하기 2로 나눈 다음에 높이가 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렇게 나가고 6이니까 정답이 12분의 5 결국엔 면적 계산하는 거야. 됐지?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정규분포가 바로 나오네? 자, 됐어. 오케이. 야, 89페이지 잠깐 보자. 얘들아, 89쪽에 12번 문제 있거든요? 자, 0부터 2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x축보다 아래쪽으로 삐져나왔으면 다 제거하세요. 1번 제거, 3번 제거, 4번 제거.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겠지? 오케이? 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여야 돼? 1인 거 모르세요. 5번. 2번은 왜 안 되지? 넓이가 2니까. 됐죠? 진짜 쉽지 않습니까? 됐다 싶죠? 여기가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보다 쉬워. 그렇지? 너희들 문제 나오면 이제 실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산 확률 변수 쪽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확률 계산을 노가다로 다 직접 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막 이항분포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이항분포를 알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항분포다라는 문제를 알고 들어가니까 풀 수 있었던 거고, 실제 안에서 문제는 읽고 이게 이항분포임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렵다고 훨씬.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훨씬 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 문제 확인하시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문제들이라서 이 정도만 확인하고요.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정규분포 얘기 좀 할게요. 거기 정규분포 도입 과정부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분포 도입 과정 그거 쉽게. 시간 좀 남겠다. 정규분포 벌써 들어가네. 정규분포 얘기할게요. 너희들 앞에 이산 확률 변수는 특이 케이스가 이항분포라는 거 배웠었죠. 이항분포. 맞아? 그 비슷하게 그냥 분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규분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도입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도입 과정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맞아요? 전면적이 1이 되게끔 세팅해서 뭔가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정규분포는 약간 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 스텝까지는 똑같고요. 그 이후부터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분포의 상황을 정규분포라는 것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럼 첫 번째는 일단 히스토그램 상황에서의 이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출발을 합니다. 약간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자. 됐지?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이 간격을 뭔가 좀 좁히면서 이거를 곡선화시켜. 알겠지? 곡선화시켜서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간격을 거의 역으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약간 곡선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별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기하적 확률로 뭔가 계산하겠다는 것의 도입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됐죠?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게 정규분포예요. 알겠죠?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게 정규분포. 근데 너네 이거 교재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너네 그 교재에 어디랑 같이 보셔야 되냐면 86페이지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뭐야, 여기도 개념이 안 쓰이는데? fx가 안 나와 있네.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 얘기하세요. 그 여기서 한 번 더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애가 되게 신기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fx가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fx는 확률 밀도함수 fx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 fx가 식이 굉장히 복잡해. 생긴 모양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책을 뺐었는데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이 fx는 그 역할이 뭐냐면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분포가 상황이 어때요? 약간 이렇게 약간 느낌이 난 상황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fx를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fx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애냐면 이 녀석이 그래프의 개형이 약간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함수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되게 신기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낸 사람이 진짜 잘한 거죠. 되게 신기합니다. 어떤 그래프가 오더라도, 어떤 그래프의 양상이 오더라도 그 하나의 뭔가 확률 변수들을, 여기 오는 확률 변수, 얘들아 여기는 확률 변수가 오는 자리다. 이 축은 여기에 오는 확률 변수 하나들을 이 함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나와서 도출되면 그것들을 다 그래프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대칭형의 약간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지? 이 함수가 되게 복잡해서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 함수 어차피 이제 외우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되게 그 이상한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함수에 의해서 저 비대칭형인 곡선의 형태를 대칭형 형태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걸 보고 부르는 말이 정규분포입니다. 이렇게 바뀐 형태의 분포를 보고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됐죠? 자, 순서대로 다시 이해하자. 잘 봐. 히스토그램의 형태를 간격을 조금 좁혀서 곡선 형태를 봐서 면적 계산으로 확률을 계산하기도 했고요. 그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때 전면적을 1로 만들어서 뭔가 계산을 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이 계산도 일일이 다 면적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라고. 봐봐.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해당 면적을 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이렇게 면적을 계산하는 것도 불편해.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인 것도 다 인정하겠어.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확률을 얻게 되는 건데 곡선 형태로 이루어진 건 그 곡선 형태로 이루어진 면적을 찾는 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이 작업도 귀찮다는 거예요. 이 작업도 귀찮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입돼서 뭔가 분포의 양상을 약간 대칭형이 되게끔 바꿔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어떻게 바뀌냐면 이 한가운데 있는 확률 변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잖아? 그럼 이게 항상 한가운데 놓이게 돼. 되게 신기하게. 항상 한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이 가운데 값은 결정돼 있어. 결정돼 있어. 항상 평균이 오게 돼.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 fx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가 오더라도 저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이 가운데 항상 평균이 오게 돼요. 이게 정규분포가 갖는 특징입니다. 됐죠? 다시 프린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평균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좌우 대칭형이 돼요. 특징을 조금 적어볼게요. M 기준이야. 평균 기준으로
M 기준 좌우 대칭형의 약간 상 모양 또는 중 모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 대칭형의 약간 상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정규분포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사용하는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이유. 너네들 보통 나중에 내신 쪽에서는 이미 5등급제 시행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수능이나 아니면 너네들 그 전국연합 모의고사 학력평가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9등급으로 나오게 돼요. 맞죠? 1등급이 몇 프로지? 9등급제에서 4%. 4%. 그죠? 그럼 4%라는 거는 봐봐. 너희들 기본적으로 그 등급을 매길 때 그 등급 체계, 9등급제 체계 자체가 정규 분포예요. 아시죠? 그래서 4%니까 잘 봐.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전면적 1이야. 알겠지? 전면적 1이야.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분포에서는 내가 이 앞에 약간 좀 잘하는 학생들 있죠? 여기 속하는 학생들 찾고 싶은 거예요. 1등급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서 이 자료들을 이제 오른쪽처럼 변환을 시켜주면 이 앞에 내가 딱 뭐만 계산하면 될까? 이 면적이 얼마가 되는 경우만 계산하면 될까? 4%니까 0.04 넓이가 0.04면 확률이 100분의 4다. 그게 4%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 면적만 구하게 되면 얘가 4%의 점수가 커트라인 1등급 컷이라고 보통 부르죠. 1등급 컷이 몇 점인지가 나오게 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 지금 이거? 그래서 등급 컷의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돌립니다. 알겠죠? 전체 점수를 다 데이터화 시키고요. 그 점수를 다 어디다 통과시켜요? 이 fx에 다 통과시켜요. 그럼 그 분포가 어떻게 구성돼요? 이런 형태의 종 모양으로 정규 분포로 구성이 돼요. 그지? 그 상태에서 이 면적을 뭐로 세팅해? 0.04로 세팅해. 그럼 여기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 점수가 나오고 그게 1등급 컷이야. 이해되냐? 그 다음은 11%예요. 그러니까 0.04고 그 다음은 0.07을 더 계산해. 요 면적이 전체 면적, 요 면적이 0.11이 되는 걸 계산해. 그럼 또 어디가 나와? 여기가 계산이 돼서 또 나오겠죠. 맞아요? 이게 2등급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규분포는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고 이런 게 정규분포입니다 라는 뜻이야. 되게 신기한 게 항상 이 대칭축이 뭐가 오게 돼 있어? 항상 평균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특징이 좌우 대칭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수학에서는 조건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자 이렇게 줘요. 모든 x에 대하여 너네 선대칭 표현 배웠니? f에 n 플러스 x가 f에 n 마이너스 x랑 같아진다. 됐죠? 수학에서는 이거를 부르는 말이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배우죠?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정규분포가 다음을 만족한다.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 m이 의미하는 게 평균이에요. 됐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뭡니까? 확률을 계산하는 도구적인 부분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됐죠? 이렇게 확률 딱 계산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커트라인의 점수를 얻거나 또는 이 커트라인의 점수를 통해서 확률을 얻거나 뭐 그런 걸 갖다 계산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베이스는 기하적 확률이고요. 면적 계산합니다. 전면적이 1이라는 것을 통해서 면적 자체가 확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이번에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2번에다가는 이걸 써 넣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선대칭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규분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이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됐죠? 이런 것들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제가 그냥 이렇게만 조금 써드릴게. 이번에 제목이 정규분포의 특징인데 그 약간 비교하자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항분포라는 게 나왔었죠. 이항분포는 어떻게 썼더라? 이항분포 어떻게 썼더라? 이런 기호 사용했었지. 맞아? 여기에 시행 횟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출현 횟수가 들어가, 이건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출현 확률이 갖다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P. 이렇게 표현했었지. 정규 분포는 어떤 기호를 사용하냐면, 정규라는 뜻이 영어로 노멀이야, 노멀. 알겠지? 그래서 N이라는 용어 사용하면 N. 요 기호 사용해. 정규 분포는 B 쓰고요. 이항 분포는 B를 쓰고요. 정규 분포는 N을 씁니다. 됐죠? N을 쓰고, 여기도 뭔가 괄호가 들어가고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항분포랑은 완전히 달라. 알겠지? 이항분포에서 이 앞에 오는 n의 개념은 시행횟수, 뒤에 오는 p의 의미는 확률이 오거든요. 그죠? 이 정규분포는 여기가 뭐가 오냐면 평균이 오요. 정규분포는 저 앞쪽에 평균값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 여기가 분산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시그마가 표준편차야.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죠. 됐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 용어가 평균이라는 개념이고 뒤에 용어가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그래프 한번 비교해 보자. 여기다가 비교할게요. 잘 봐. 자, 첫 번째 두 집단이 있습니다. 두 집단인데 이렇게 볼게. 그 시험 성적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그래서 A반의 평균, A반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B반의 평균, B반의 분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두 집단을 비교할 건데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A 집단은 평균이 80점이야. 근데 B 집단도 평균이 80점이거든? 오케이? 근데 표준 편차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분산이 달라요. 첫 번째는 분산을 2의 제곱 이렇게 적어볼게요. 분산이 4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이 1이야.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렇지? 평균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분산값이 달라.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A반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B반이라고 표현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A반에 약간 그래프의 개형과 B반의 그래프 개형을 약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의 비교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돼요. 한 놈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A예요. 평균이 얼마죠? 80. 여기 가운데 무조건 80이 오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분산이 4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B반이 분산이 더 적거든요. 이건 무슨 뜻일까? 평균은 똑같지만 B의 분산이 더 적어. 표준 편차가 더 적어. 무슨 뜻이야? 시험 점수가 거의 대부분이 졸지마. 거의 대부분이 80점 근처에 더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A반이 편차가 더 큰 거야? B반이 더 편차가 큰 거야? A반이 편차가 더 큰 거겠죠. 그럼 A반은 잘하는 놈들은 조금 적고요. 맞죠? 이게 양쪽으로 퍼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근데 상대적으로 B반은 이거를 이제 용어를 사용하면 고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르다. 오케이? 이 고르다라는 개념은 골고루라는 개념이 아니야. 알겠어? 고르다라고 하는 건 편차가 그만큼 적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금 반대로 그렸거든요. 상대적인 거라서 여기에 맞춰서 그리면 되긴 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B반은 분산이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더 많이 몰려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하는 놈들이 더 많이 몰려있고 못하는 놈들이 더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약간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반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는 애들도 많이 몰려있지만 빨간색을 조금 다시 그려드릴게요. 약간 극단적으로 조금 효과를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에다 몰려있어요? 평균 근처에다 몰려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퍼진 애들이 양이 적은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빨간 애들은 다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분산에 따라서 약간 그래프 개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조금 비교하면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